미주미와 함께하는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 포트폴리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그 원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양현 교수의 위기를 대처하는 천하무적 ETF 포트폴리오. 특별히 모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어제 자꾸 또 숙제를 드려가지고 늦게 주무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밤에 요거 하나 추가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자정에 보통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아니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달러원 환율 얘기를 네. 하시길래 요 얘기 저희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 보고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적해 주신 걸 제가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어제 한국은행이 네. 그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창용 총재께서 그 이제 코멘트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지금 이제 그 미국 주가의 움직임도 관심이 많지만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것 때문에 원달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제가 넣었습니다. 자, 오늘도 총 크게는 4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네. 지금 약간 그 되게 적절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네. 실물 경제 대비. 그래서 이 괴리가 좀 좁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금리 상승이 좀 가팔랐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그래서 채권 가격은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는 6월 중순 이후로 급반등을 하고 뭐 아주 미세한 조정을 받아서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수준인데 이제 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얘기, 특히 이제 어제 하는 그 금통위원회 그 결정과 금리 인상과 이제 그 총재 그 발언을 이제 제가 좀 코멘트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어제 발언이 약간 실망스러웠던 면이 있었던 게 지금 강한 달러가 이슈지 우리 국내적인 이슈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네. 그렇게 하느니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 전문가지 외환 채권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쪽에도 네트워크가 많아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채권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대만보다도 중국의 지금 무력적인 위협을 받는 대만보다도 한국이 국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서 네. 원화 약세가 좀 구조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인식을 밖에서 그쵸. 해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는 꽤 주목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가 된 게 인텔이 주가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그 파운드리나 이런 이제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을 도입해서 컴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믿지 않고 계속 기업 실적이 저조했는데 한 이틀 전에 그 대체 자산 운용의 최대 회사인 브룩필드와 반도체 공장을 합작으로 투자해서 운영하겠다.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3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40조 원짜리 공장을 인텔이 51% 지분을 갖고 브룩필드가 49% 지분을 갖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텔이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이렇게 그 자금을 세이브한 것 갖고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텔 주주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금이 부족한 미국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 TSMC와 경쟁을 하겠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고 거기에 브룩필드가 이제 그 핵심 파트너로 등장한 게 아주 흥미로운 그 뉴스입니다. 되게. 네.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속속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물 경제와 주가 괴리가 좁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의 지금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제 그림이 두 개예요. 둘 다 2019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이제 2년 한 8개월 동안 이제 변화율인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한 2, 3%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한 14%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네. 이것을 명목 GDP로 둘을 그냥 단순히 더하면 한 경제는 한 17, 8% 성장한 거예요. 대부분은 인플레, 물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니까. 하지만 S&P 지수는 2019년 말 이후로 30%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이익은 그거보다 더 기업이익의 추정치네요. 기업이익의 추정치는 더 그것보다 높게 한 33, 4% 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와 주가가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 혁신을 하거나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적인 성과를 또 내면 기업 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을 수 있고 경제 성장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둘이 너무 그 괴리가 괴리가 벌어지면 그게 이제 불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너무 월가가 기업 이익을 조금 공격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기반해서 또 주가도 지금 너무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조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다는 게 우리가 약간 뭐 단기적인 어떠한 얘기지만 한번 참고해볼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밸류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게 적정한지 지금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늘 매주 이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아주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어제 장이 열렸을 때 한 4,170 S&P를 기준으로 그 골드만삭스가 톱다운으로 본 그 기업이익 전망 왼쪽 그 하늘색 그 박스는 그렇고 오른쪽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그냥 단순하게 평균 낸 거. 근데 이제 둘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다음 주면 이제 9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023년 전망치를 갖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좀 더 맞는데 둘 다 지금 주가 수준이면 퍼가 18배니까 금리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기업이익도 조금 더 증가율이 둔화 내지 뭐 정체 수준을 보일 텐데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갈 걸로 저는 보진 않지만 일단은 여기서 상승 여력은 상당히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한두 분기 볼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노스트롬 아주 고가 백화점인데 메이시 중가 고가 백화점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았고 오늘 나온 이제 달러 트리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실제 그 슈퍼마켓을 가면 그 물건이 보통 대부분의 물건이 1달러 25예요. 그래서 7, 8개 짓고 와도 10달러를 안 쓰는데 심지어 여기도 소비자들이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지출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산층 이상은 타격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층만 타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위층도 상당히 타격이 좀 심한 것 같고 중산층도 점점점 조금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소비 약세.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세 달 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주택 시장이 완연히 꺾이고 가격이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제 확실히 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를 짓누를 거고 기업들의 재고가 뭐 국내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최근에 삼성전자 이런 데 재고가 쌓였다고. 이제 미국도 재고가 많이 쌓여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데 플러스 요인은 저는 미국 주가가 유지되는 게 이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도 수출을 미국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IT 기업들 같은 데는 해외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데 그런데도 수익성이 마진이 유지가 된다.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들이 튼튼하고 기업 이익 창출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CEO가 경기 침체 우려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지만 설비 투자는 공격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R&D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 수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높다.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반영이 조금 과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가 높다는 거야? 내 계좌는 높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객관적인 지표는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달러 이야기. 근데 달러가 너무 높은데 이제는 1,300원이 그냥 기본값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외환을 같이 뭉들려서 많이 해요. 그래서 네. FICC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C는 커머디티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바닥은 또 틀려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외국 금융기관, 해외에서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를 하거나 이런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으니까 이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봐도 가장 지금 투자가 집중된 게 이제 달러 강세 베팅이 돼 있고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경기 침체로 좀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아주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엔화 약세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기축 통화들이 자국 통화를 그 절하시키는 지금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달러 강세로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왜냐하면 달러 강세면 수입 물가가 좀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인조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그 생각이 똑같아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은 깨지기 어렵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제 저희 뭐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고 글로벌리 미국 주식도 보고 중국 주식도 보고 유럽 주식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 나라의 그 비교 가능한 자산을 달러로 다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부동산을 달러로 항상 30평짜리면 요즘 상대 가격이 어떻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지난 뭐 한 7년, 1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많이 올랐다고 진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승을 가령 우리 뭐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았죠. 그 이상 상승한 적도 있지만 하지만 달러로 우리가 이걸 환산해 보면 10억 원이었을 때 원달러가 1,100이고 지금 1,340을 각각 적용을 해보면 9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가 된 거니까 원화 기준으로 우리가 늦게 2배 올랐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67%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자산 가격의 버블, 특히 부동산의 버블이 원화 약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조정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그 경쟁력 측면에서도 봐도 이제 국내 임금이 되게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이 지금 한 9,000원 넘어서 10,000원에 육박하니까. 근데 실제 우리 대졸 초봉이 한국보다 선진국인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우리 5천만 원이 높으면. 그래서 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특히 이제 대졸 초임 이런 것들이 오른 게 원화가 약세가 됨으로써 그 원화로 표시한 임금이 이제 하락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의 자율적인 그런 정상적인 기능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어제 이제
25bp 0.25%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렸는데 요것은 이제 국내 경제신문에 나온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 이제 빨간 박스로 친 것은 현재 상황은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 당연한 네, 그거는 다르죠. 얘기고, 그리고 지금 원화 약세는 뭐 유동성 위기 이런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유동성 위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하지만 아래 이제 박스를 보면 환율 상승은 달러 초강세라는 대외적인 한국 외의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기초 펀디멘털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총재께서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한국 밖에 있는 채권 외환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과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편향된 생각을 하면 원화는 더 약세로 거꾸로 항상 시장이 되는 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달러 초강세 그다음에 뭐 유로화나 옌화 약세 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국내는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가 우리 확대되죠. 그다음에 중국과 적자가 많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길게 내다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갖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버는 나라인데 미국이 이제 최근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 공장을 다 미국에 지금 지으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압력을 넣고 그것을 비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달러를 벌 그 제조업 산업이 뭐가 있냐? 공장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가면 이미 배터리는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산업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대한민국이 환율 방어 의지가 있는지,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한지, 그 다음에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어도 그것이 괜찮은지. 근데 당연히 지금 딜레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면 이 사람들의 그 소비 여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경기가 아주 가라앉을 텐데 딜레마에서 쉽진 않은데 하여간 이러한 점을 우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권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정 적화가 아주 심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북 경협을 지금 현 정권에서 이제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돈 찍어낸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워낙 시각이 최근에 좀 조심스럽고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비관적으로 뉴스에 따라서 해석은 또 항상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국내 투자를 계속 줄이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해외 그 사학개미들이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잖아요. 이제 투자가 가속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약간 좀 저도 놀라웠어요.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불안한데도 국내적인 이슈는 한국이 오히려 대만보다 좀 더 불안하고 그런 정부가 이런 현실 인식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원달러는 당분간 1,300이 이제 기준이 돼서 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우리 국내 증시 투자가들한테 꼭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대기업은 기업이익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2분기 기업이익이 나름대로 잘 버텨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실제 환율에 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이익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가 됩니다. 미국은 환율이 그렇게 강세였는데도 그 정도 실력을 냈고 우리는 그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원화 약세를 힘에 입었는데도 기이익이 이 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비교가 유리하지 않으면 기업이익 증가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국내 주가가 이래서 조금 약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가 뭐 달러원 환율 그리고 이제 원화 대비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은 일단 미국 주식을 살 때도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의 환경을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자체가 줄어들고 실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연 이 환율 효과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우리가 1,300원을 기본값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남을 조선주식연구소의 우리 이남을 교수님께서 영상을 쭉 만들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인텔이 브룩필드와 반도체 관련해서 합작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뉴스를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 투자 종목 톱50에 이제 인텔이 들어가 있고 있어요. 워낙 이제 반도체 좋아하시니까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석스 이런 네. 반도체 ETF를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인텔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산운용사랑 이제 협업 합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텔의 어떤 큰 변화를 보여주면서 국내 삼성전자나 TSMC, SK 하이닉스 이런 데 이제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인텔이 그 엄청난 반도체 규모 투자를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요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아리조나에 짓는데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조 원 되는 대규모 공장인데 인텔이 최근에 자금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긴 하지만 최근에 수익력도 나빠지고 그래서 리스크 분산 겸 자금을 반만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합작을 한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 300억 달러 공장에 인텔의 지분율이 51%, 그다음에 브룩필드라고 캐나다계의 근데 글로벌한 그 대체 자산 운용사 세계에서 제일 잘 큽니다. 한 7천억 달러 운영하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49%.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놀란 게 브룩필드는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인프라 이런 데 투자하는 건데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업종인데 이런 데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 근데 실제 그 두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같이 들어가 보고 양쪽 주가를 다 봤는데도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인텔이 제시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텔이 이만큼 혼자 단독적으로 40조 원을 투자 못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TSMC는 매년 단독으로 매년 40조 원 이상 설비 투자를 하죠. 그만큼 삼성전자랑 TSMC가 대단한 회사다. 그 인텔이 이제는 따라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지만 또 여기 합작 파트너도 불러들인 브룩필드가 아주 좋은 회사예요. 자산운용사도 상장돼 있고 대표 인프라 펀드도 상장이 미국에 돼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룩필드 인프라라는 그 이제 브룩필드 자산운용사가 있고 거기가 시가총액이 한 800억 달러, 100조 원쯤 돼요. 미국에 상장돼 있고 그 밑에 몇 개 펀드를 운영하는데 대표 펀드가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 BIP 티커 코드가 이제 여기가 이런 데들하고 합작을 파트너십을 그동안 많이 맺어왔어요. 아마존, 버크셔 해더웨이, 그다음에 T-Mobile, 그다음에 BASF 여기 뭐 독일계 그 제약회사죠. 그래서 아주 하이 퀄리티 파트너를 가진 그러한 대표적인 대체 인프라 중심의 부동산 자산 운용사고. 그다음에 인텔은 이제 뭐 그 월가가 그동안 인텔에 대해서 비관적, 골만 같은 데는 매도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전략은 상당히 윈윈 같다. 왜냐하면 300억 달러 중에 150억 달러를 인텔이 투자하는데 그 중에 20%인 한 300억 달러, 그러니까 150억 달러의 그 20% 정도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요. 실제 그래서 자기가 넣는 돈은 한 120억 달러쯤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0억 달러는 브룩필드가 되는데 브룩필드는 또 실제 자기 돈을 자기 자본을 넣는 건 적고 많은 부분을 레버리지를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내는데 그래서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죠. 워낙 선수들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텔은 물론 이 합작사에 버는 이익의 앞으로 51%밖에 못 갖고 가지만 왜냐하면 조인벤처를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일단은 현금을 절약해서 그 절약한 현금을 다른 설비 투자
R&D, 그다음에 원래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배당을 못 준다고 시장이 걱정을 했는데 배당을 유지를 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텔이 좋은 주식이라고 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다른 식으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회사의 재무 전략을 짜고 파트너를 불러들여서 리스크를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브룩필드는 누구냐 하면 우리 이제 저희 여기 파크원 지하 스튜디오 우리 있지만 요 바로 앞에 있는 IFC의 건물 주인입니다. 아, 2016년에 브룩필드가 요 세 개 건물을 인수했고 지금 이제 미래에셋과 매각 계약이 체결이 돼서 4조 원 넘는 총 그 매매 금액이 되고 한 1조 원 이상 수익을 내서 국내에서 지금 재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 여기 브룩필드가 2016년에 IFC를 인수하고 나서 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권도 형성되고 건물의 밸류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진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브룩필드의 그 창업자인 브루스 스플래시라는 분은 캐나다 부동산 업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주 저가의 헐값에 사서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고 여기 이제 자산운용사도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아주 좋고 그 밑에 있는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인텔하고 조인벤처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시가총액이 한 200억 달러, 한 27조 원쯤 되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4,000km가 넘는 천연가스 파이프, 발전소, 그 다음에 뭐 통신 타워, 뭐 이런 이제 인프라 부동산들을 갖고 있고 주가 이제 보면 요거는 10년 장기 차트인데 과거 5년을 보든 10년을 보든 주가가 꾸준히 연 10% 이상 상승을 했고 안정적인 그 인프라 자산 부동산에서 이제 계속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또 아까 IFC 같이 또 자산 매각을 해서 또 저평가된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가 구독자분들이 너무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말고 요런 조금 이제 다른 그 자산 그 상장된 자산 클래스도 좀 우리가 보면 리스크도 분산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텔이 매수 상위에 딱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그 법안을 만들자마자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인텔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많이 투자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정말 일 잘한다라는 브룩필드도 인텔과 손을 잡고 투자에 강행을 한다라는 거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기대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가가 인텔이 진짜 컴백을 세게 할지는 네.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일부 월가는 중립 내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데도 많고. 근데 이 대체 자산운용사들 이런 인프라 부동산 하는 데들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인텔 쪽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셨던 이 브룩필드 이런 회사 쪽에도 포커스를 둬볼 네,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대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